입니다. 네, 의장님 있습니다. 국화 참 많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제가 황송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국화 이제 심사제도 개선이라는 아까 TF도 이 개선 마련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원장님의 의지가 국화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론보다도 앞서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점은 과거의 국화라는 어떤 기관을 활용해서 차은택과 최순실 같은 그런 어떤 국화 이외의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TF를 만들어서 굉장히 정교 마이크로하게 자꾸 가시는 잘 이렇게 튜닝을 해서 가시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국화의 기관장이 생각하는 좋은 사업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양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한 의도, 사악한 의도도 차단할 수 있지만 정말 선한 의도에서의 좋은 사업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 결국 국화는 어떤 활동이 어떻게 되버릴 수 있냐면 그냥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는 이런 기관이 전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일단 원론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정성, 전문성은 트레이드 관계입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에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화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참가 기업을 다 신청을 시켜놓고 n분의 1로 쪼개주면 가장 공정합니다. 또는 심사위원들의 또는 더 공정한 방법은 돈을 3천억을 헬리콥터에 실어가지고 쫙 뿌려주면 제일 공정합니다. 그 이상 공정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도 전문가 풀을 만들지 않고 국민 5천만을 대상으로 해서 뿌려버리면 심사위원을 쫙 뽑아들이면 너무너무 공정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한 축의 전문성이라는 데서 효율성과 전문성 축이 거의 0점에 가깝게 됩니다. 반대로 전문성을 추구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 제도를 맡기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고 예산 집행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전문가가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바로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과 이 효율성 또 공정성의 이슈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접점에서 어디서 찾을 건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정부기관이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성 A의 지점에서 예를 들면 전문성의 B-를 잡으면 이런 어떤 포인트, A하고 B-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A-하고 B는 공정성은 높지만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죠. 전문성의 효율성을. 어디서 잡을 건가 하는 이슈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항상 정부의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공정성과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 애초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이론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이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 때 지난 10년간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은 공정성하고 합리성이라는 의도를 넘어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불순한 의도하에 집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사익을 추구했던 거죠. 어떤 특정 집단이. 뿐만 아니라 국화가 나주로 이전하면서 문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화하고 서울의 기업들하고 심지어 국화하고 문화하고 문체부하고 커뮤니케이션 별로 안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과거에 최근 올해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안 합니다. 아니 뭐 다른 척도가 아니고요. 대면 미팅 빈도만 체크해보면 압니다. 대면 미팅. 세종시에서 나주로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리고요. 나주에서 세종시로 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국화 직원들에게 이러면 또 나중에 문제되나요? 여쭤봤는데 나주에 가가지고 좋은 점도 있답니다. 뭡니까? 문체부가 안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도 굉장히 부를 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루 출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나 메일로 끝내고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문체부가 세종시로 가는 순간 산업계하고 특히 기자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다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체부 공무원들하고 게임과 공무원들이나 문체부 공무원들하고 업체가 협회도 그렇고 업체가 저녁 미팅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할 수도 없고 세종시 사는 분들은 저녁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 오면 업무 보고 바로 내려갑니다. 안 합니다. 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코카에서 많은 회의가 있었어요. 안 합니다. 전화로 회의 안 됩니다. 이 이슈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카 이전하고 반대했었는데 그 다음에 심사풀 인력의 제한적 운영. 이 이슈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코카나 문체부의 비우호적인 인물을 제한을 했던 거 아닌가 합니다. 코카나 문체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불러다가 심사를 시키고 특히 자문회의는 그렇죠.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코카 문체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다시 그 다음 자문회의는 안 부르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있었던 현실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오늘 저 같은 캐릭터가 여기 와서 말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문가 심사위원. 이건 아까 이제 다른 분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업체하고 유착. 이거 계속 지금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왜 어떤 게임 회사는 입주기간을 넘겨서 공간에 남아있는가? 게임 허브센터에 남아있는가? 왜 그리고 어떤 업체는 계속 그리고 사업을 따내고 있는가? 반복해서. 이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나중에 이제 최성훈 실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하시고 스킵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사업에 과거 우리가 부의 유산을 청산해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정부 4년간 어떤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사업과 심사위원의 매칭, 이 시작된 사업의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갔는지는 다 밝혀야 됩니다. 누가 심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유무를 떠나서 이게 문제 유무를 떠나서 일단 이건 뭐 밝히는데 문제 없잖아요. 다 과거 일인데 심사위원들이 떳떳하다면 밝히면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만약 발견되면 코카 직원 발견된 경우에 심사위원과 업체의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법의 처벌을 떠나서. 그리고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고 코카판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지금 산업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이슈하고도 이건 다른 이슈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이슈를 보면 결국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에 협단체, 특히 산업계 협단체 관계자의 경우에 그리고 사업자 상호 간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슈입니다. 특히 서로 알고 지내거나 회원사가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전문 심사가 이건데요. A 심사위원이 B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B 심사위원이 A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가 혹시나 이런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자 풀을 형성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보면 아까 이 본부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고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데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등록해봐. 등록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저도 심사위원 풀에 들어있는데 그거 정말 심사위원 그 기록 등록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혹시 본부장님 그런 거 아세요? 그거 하다가 클릭해서 저장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새로. 아시죠? 아신답니다. 원장님 아신답니다. 진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논문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입력 딱 합니다. 근데 세이브 저장하면 갑자기 저장이 안 돼요. 프린트가 됩니다. 다시 딱 눌러보면 사라져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는 코카 인jel풀 할 때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입력하다가 시간 2시간이나 보냈고요. 근데 과거에 코카나 게임산업진흥원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액티브하게 심사풀들을 쫓아다니고 이랬어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난세에 숨고 능력 없는 사람은 항상 저처럼 나댑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해주세요. 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습니다. 정말 도덕적이고 선량하고 역량 있고 학생에 대해 애정 있는 교수들은 숨어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왜? 자기는 주어진 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한 의도로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끌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 사정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했었어요. 옛날에 게임사 없이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하라고 메일 보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규모별로 이걸 리그전을 좀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대기업 제한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스타트업하고 10명, 20명짜리도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심사를 해보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저도 심사위원을 해보면 어떤 이슈에 딱 걸리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불안해서 선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끝난 다음에 이 업체라든지 이 제품 개발하는 게 또는 업체가 생존해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들도 인간인지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개발자들 다 까보고 특히 재무제표 까보죠. 야, 그러면 우리끼리 앉아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회사 괜찮을까? 이 정도에. 이거 그냥 무너지면,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뭐냐면 아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 테이킹을, 심사위원들도 리스크 테이킹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 리그전을 좀 따로해야 된다. 스타트업, 뭐 종업원 규모 이런 것들은 경쟁을 좀 따로해야 된다.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기준을 따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지금 될 수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국내 기업, 위장 기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일정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걸 국내 기업으로 볼 것이냐, 일부 중국 기업으로 볼 것이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 지분일 경우에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결국 코카 지원 사업에 이걸 참여할 경우는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자국 기업이 아닌데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분이 5% 들어와 있다, 10% 들어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건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나 또는 의도적 배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원이 나주로 이전하는 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역량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특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나주에서 심사할 경우에 안 가버린다는 점. 이건 코카뿐만 아니라 IITP도 똑같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루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막 이 코카 같은 경우는 역삼동에서도 하고 나이파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 쪽에서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풀을 사실 어떻게 할 건가? 이 풀들 전국적 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풀이 급격하게 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슈고요. 두 번째, 중분류하고 삼배수 추출 자체가 전문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공정성 이슈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문성 이슈가 충돌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슈들입니다. 심사에 딱 들어가면 금방 압니다. 대개 이 대한민국의 심사 풀이라는 것은 다 굉장히 작습니다. 누가 선수고 누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압니다. 보면. 근데 가보면 뭐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어쩌다 가보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함교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전문성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중분류 3배 수출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막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체들이 열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전 또는 전날 통지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전날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시냐고 물으면 아니 요즘은 최근에는 코카에서 이런 전화도 안 왔습니다만 이러면 이거 도대체 뭐 코카건 나이파건 IITP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근데 다 비슷하긴 그렇더라고요. 다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당신은 케이스는 뭐냐라고 물으실 건데 제가 이제 G러닝 컨텐츠 개발에 이 코카 사업을 한번 진짜 응모를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G러닝의 제가 창시자입니다. G러닝의 개념을 만들었고 2003년부터 G러닝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참석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 본 순간, 그러니까 업체들도 그렇지만 심사를 해본 사람들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얼굴을 딱 쳐다보고 쫙 보면 금방 압니다. 아 이건 끝났구나.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압니다. 왜?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 법학 전공 교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 게임 끝났구나. 이건
의도가 있는 거구나.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코카에서 직원이 들어오는데 PT를 하면 안 듣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어요. 아, 그럼 압니다. 아, 이거 끝난 거구나, 게임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대안이 뭘까? 결국에는 공정성과 그나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사 PD제도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부 PD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정통부 PM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전임 심사위원 PD 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들 PD들이 결국 심사위원 풀을 뽑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면 랜덤 샘플링을 해도 사실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심사를 진행하되 핵심은 결국에는 감시 제도인 것 같아요. 문화부 PD나 영화, 또 게임 등급 분류 이런 서론처럼 같이 계좌 모니터링 등등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생되면 심사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가능해야 되고요. 문제가 발생되면 퇴출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충 유착 의혹 몇 개 나오고 끝. 대충 사직하고 끝. 이렇게 안 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묻게 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한국의 진흥원이라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런 진흥원 제도는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이런 데도 없고 싱가포르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진흥원의 역할을 정부가 예산을 줘서 민간 기업 중에 선발해서 이 역할을 시킵니다. 근데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뭘까? 예를 들어서 하이 리스크하고 스타트업에 할까? 로우 리스크 해가지고 기존 기업의 성공 확률을 증대시킬까? 라고 했는데 지금 통폐합돼서 코카로 온 다음에 후자로 사업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특정인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코카 초대 원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성함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양반이 시장에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대박 회사를 주창을 했고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특정 어떤 애니메이션 회사에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었고요. 그 수장에. 그 다 나중에 보도가 돼서 밝혀졌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계속 성공 가능한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로우 리스크의 안전기업 지원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률이 99%, 그런데 시장의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아마 원장님 가지셔야 될 굉장한 고민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또 하나 이슈는 아까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장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산하기관 평가 이슈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여기에서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공률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건 기재부의 이슈입니다. 기재부.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이슈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장이, 기관장이 하고 싶어도 이 이슈가 딱 걸리면 하이리스크를 절대 택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시겠느냐라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심사위원들 자체도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만한 대로 뽑아요. 할 만한 대로. 그리고 좀 영업이익도 좀 나고 매출도 좀 나고 이런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도 불안한 거예요. 저희 스스로 똑같아요. 그걸 반대로 기관에서 격려해주고 과감하게 좋은데 뽑아주세요. 아이디어 있는데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요. 진흥원과 정부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명령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와 진흥원은 대등한 관계일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진흥원은 그러면 싱크탱크나 이런 정책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했던 그동안에 쭉 한 10년간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진흥원에 의해서 기능은 뭐냐면 예산 집행과 관리, 과정관리 기관으로서 주어진 예산을 잘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진흥원입니다. 이게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사업 관계없고 잘 되건 못 되건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가면 그냥 예산.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조차도 사고가 났었죠. 근데 박근혜 정부 같은 그런 예산에서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함이 훼손이 그게 지켜지더라도 진흥원이 과연 뭘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진흥원
호카 탄생할 때부터 그 문제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원장님은 진흥원이 뭘까에 대해서 원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포지션에 현재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론. 진흥원이 뭘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오히려 진흥원이 처음에 통합해서 탄생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왔어야 될 질문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뭐 진흥원은 뭐냐면 정책기획과 사업기획, 기획기능을 좀 가져야 되고요. 플러스 집행기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